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은 남편을 꼭 안으며 작게 속삭였다. 또 떠나는 거야? 일이잖아. 알잖아. 민호는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 마음 편한 건 아냐. 너랑 지우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하지만 이번 출장은 내게 정말 중요해. 우리 회사 제품이 지방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팔리게 되면 승진도 보장받을 수 있어. 알아. 이해해.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 둘이서만 어디든 가고 싶어. 예전처럼. 영화도 보고 극장도 가고 아니 그냥 공원이라도. 꼭 가자. 돌아오자마자. 민호는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하지 말고. 매일 전화할게. 너도 꼭 연락해.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 너 그러는 거 알잖아. 응.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몸 조심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착한 택시에 짐을 싣고 올라탔다. 서연은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봤다. 목에 걸린 듯한 울컥함이 올라왔다. 왠지 쓸쓸하고 허전했다. 이 모든 게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적막하고 텅 비어 있었다. 아들 지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집에 가 있었고 민호는 또다시 가족보다 일을 택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화분을 바라보았다. 선명한 색과 푸른 잎이 그녀의 눈길을 붙잡았다. 이 아이들 내가 한참 전에 분갈이 해주려 했었지. 시간만 없었을 뿐. 이젠 시간이 있었다. 혼자 남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자, 우리 예쁜이들 시작해볼까? 서연은 화분 하나를 들어 조심스럽게 식물을 꺼냈다. 이렇게 좁은 집에서 꽤 오래 살았지. 미안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풀어 새 화분에 옮기고 물을 준 뒤 다시 창가에 놓았다. 이제 훨씬 낫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바라보았다. 크게 예쁘게 자라렴. 두 번째 화분도 같은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옮겼다. 식물을 돌보는 일이 그녀를 차분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놀라곤 했다. 수면의학 전문의인 그녀의 일이 그토록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에. 하지만 불면증, 야간 불안 같은 문제들은 진료의 출발점이자 때로는 모든 질병의 시작이었다. 정말 예쁘구나. 너희들은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야. 서연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꽃에게 말을 걸었다. 가끔 이렇게 식물과 대화를 나누는 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 세 번째 화분이 남아있었다. 크고 두터운 잎을 가진 이국적인 식물이었다. 2달 전쯤 친구 해나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서연아,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 우와, 고마워. 정말 예쁘다. 서연은 그 화분을 들고 조심스럽게 식물을 꺼내 뿌리를 살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줄기 근처 흙 바로 아래 셀로판으로 감싸인 작은 물체. 이게 뭐지? 그녀는 가까이 들여다보며 얼어붙었다. 그 물체는 셔츠 단추보다도 작았고 분명히 카메라 렌즈였다. 설마.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다. 작고 정교한 영상과 음성을 모두 녹음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 해나가 이런 걸? 그녀는 가슴속을 짓누르는 배신감에 숨이 막힐 듯했다. 왜 그런 걸?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민호와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그렇다면 누군가 의뢰한 건 아닐까? 서연의 손이 떨렸다. 마치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헨에게 전화를 걸었다. 헨아야, 나야. 서연. 서연. 잘 지내? 지우는 어때? 민호는? 다들 괜찮아. 지우는 어머니 댁에 있고 민호는 출장 중이야. 헨아야, 나 너랑 얘기 좀 해야 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일이야? 3월 8일에 너 나한테 꽃 선물했지? 기억나. 왜? 꽃 죽었어? 물 너무 많이 줬나? 그 아이는 물 자주 주면 안 된대. 그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그 꽃을 분갈이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잠시 정적이 흐르고 헨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발견했다는 거야? 카메라. 숨겨진 카메라였어. 정적. 진짜야? 헨아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카메라? 나 그런 거 몰라. 서연아, 나 진짜 몰랐어. 헨아야, 거짓말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넌 그걸 알고 있었잖아. 너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정말 몰라. 서연아, 제발 믿어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대체 누가 왜? 난 그냥 병원 다니는 평범한 의사야. 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모르겠어. 헨아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무튼 난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알겠어.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응? 나 정말 너한테 그런 짓 안 했어. 이건 뭔가 오해야. 누군가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눈앞에 놓인 그 작디작은 카메라가 무겁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걸 민호한테 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순간 민호는 출장 중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안정과 집중이지 의심과 혼란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들면서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작은 카메라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은 후 단정한 바지 정장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은 늘처럼 붐볐고 도시의 소음은 언제나처럼 귀를 때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공허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어느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문득 반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지하철 안, 그날 처음 만났던 사람.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날 수진은 승차권이 없었고 단속 직원에게 붙잡힌 상태였다. 저 진짜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혹시 여권이라도 맡기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단속 직원은 냉정했다. 다들 그렇죠. 돈 없으면 내리세요. 아니면 경찰 부릅니다. 그때 서연은 주저없이 나섰다.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단속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두 사람분의 요금을 건넸다. 여기요. 이 사람도 저도. 그날 이후 수진은 종종 병원으로 찾아와 꿈을 해석해주는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선천적인 점술가라 소개했지만 서연에게는 좋은 친구이자 감정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익숙한 복도를 지나 자신의 진료실로 향했다. 그녀의 조수 간호사 연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선생님, 오늘 예약 꽉 찼어요. 쉬는 틈도 없을 것 같네요. 좋아요. 사람들 도와야죠. 서연은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연지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랑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첫 번째 환자는 나이 지긋한 여성. 이름은 김순자였다. 요즘은 밤마다 악몽을 꿔요.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앉자마자 말하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어떤 꿈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차분히 물었다. 하지만 환자는 머뭇거렸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요. 그냥 가족 사진이 있고 식탁에 파이가 있고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눈을 떠보면 땀범벅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려 애썼다. 요즘 삶에서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나요?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멀리 가버렸어요. 나 혼자예요. 그래서 밤마다 더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자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셔보세요. 조금은 진정되실 거예요. 그러나 환자는 고개를 저었다.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서연은 약한 수면제를 처방하며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건 일시적인 조치예요. 궁극적인 해결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하며 서연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작은 카메라와 해나의 부정, 그리고 남편의 냉정한 태도가 떠나질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선 수진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일지도 몰라. 결국 근무 시간이 끝나자 서연은 피곤에 절어 병원을 나섰다. 연지야, 오늘 정말 고마워. 내일 봐. 선생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진짜 하루 정도는 쉬셔야 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버스가 마침 도착했고 서연은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지우가 시골집에서 라즈베리 나무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녀석 귀엽기는. 그녀는 웃으며 이모티콘과 하트를 보내고 이어서 그 사진을 민회에게도 전송했다. 그리고 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지금 버스 탔어. 우리 예전 그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 거기서 기다릴게.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카페로 향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이미 구석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유의 화려한 옷차림과 부적, 목걸이로 장식된 그녀는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었다.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반갑게 일어나며 서연을 맞이했다. 나 할 말이 있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발 들어줘. 오늘 아침에 내가 화분을 분갈이하고 있었어. 서연은 말을 시작하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네가 줬던 그 이국적인 꽃 있지? 그거 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서 뿌리를 살피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흙 안에 셀로판에 쌓인 무언가가 묻혀 있었어.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그게 카메라였어.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내 집에서? 카메라가?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응, 우리 집. 네가 선물해준 그 꽃에서 숨겨진 카메라였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수진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너희 집엔 낯선 사람도 안 드나들잖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거지. 누가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 더구나 너 말고는 그 꽃에 손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수진은 깊은 숨을 쉬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나는 진심으로 몰랐어, 서연아. 절대 그런 짓 안 해. 나 그런 거 할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 너도 알잖아.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뒤엉켜 있어서. 수진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너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너희 가족 아니면 내 일, 뭔가에 관련된 사람. 넌 그저 잠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누군가에겐 방해가 되는 존재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난 그저 내 환자들을 위해 일할 뿐인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사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 계속 같은 꿈이 반복돼. 난 수면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스스로 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전혀 해석이 안 돼. 오히려 점점 더 무섭고 혼란스러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어떤 꿈인데? 자동차가 다리에서 강물로 떨어지는 꿈이야. 어두운 차야. 그런데 그 번호판이 계속 보여.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항상 깨어나면 잊어버려. 근데 희한하게도 차가 물에 빠질 때마다 사과 향이랑 바닐라 향이 확 풍겨. 수진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과는 과거를 의미해. 바닐라는 가정, 안정, 따뜻함. 그리고 물은 감정과 무의식을 상징하지. 그 꿈 단순한 게 아니야. 뭔가 내 과거 혹은 주변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려는 신호일지도 몰라. 카메라와 관계 있을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 있어. 누군가 네 과거와 관련된 뭔가를 끄집어내려 하고 있는 거야. 꿈에서 힌트를 더 찾아보자. 지금, 여기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눈을 감고 깊게 숨 쉬어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서연은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했다. 깊고 넓은 강, 높은 다리, 그리고 빠르게 추락하는 어두운 승용차. 어두운 색인데 검정은 아니고 남색, 아주 짙은 남색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 번호판 봐봐. 첫 글자가 뭐 같아? 카, 아니 카, 맞다 카야. 그 다음? M이야. 캠. 좋아. 숫자는? 8. 아니 6. 아니야. 다시 8.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3. 아니 2. 그래 2이야. 그녀는 눈을 떴다. 기억났어. 번호판이 KM86 32였어. 수진은 급히 냅킨의 번호를 적었다. 이거 꼭 알아봐야겠어. 내가 아는 경찰 친구가 있거든. 조용히 알아봐 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 난 더 이상 혼자 감당 못하겠어. 수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있을게.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자.
밤은 깊어졌고 바깥 공기는 싸늘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카메라, 그 꿈, 번호판,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의심 하나. 남편 민호. 그녀는 평생 믿어온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수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을 굳혔다. 민호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퍼즐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한다.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익숙한 목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어머, 드디어 엄마가 오셨네. 거실에는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지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 오시기로 한 거 내일 아닌가요? 김 여사는 무심히 차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지우가 해 쬐고 놀다가 등에 심하게 햇볕에 탔어.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급히 데리고 왔지. 서연은 곧장 아들의 어깨를 살펴보았고 새빨갛게 달아오른 피부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고, 우리 아기, 얼른 약 바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데려갔다. 크림을 꺼내어 아이의 어깨를 살살 문지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마법처럼 다 낫게 해줄게. 지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진짜야? 이거 마법약이야? 그럼 엄마가 직접 만든 마법약이지. 치료를 마친 후 서연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정숙 여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차를 내오고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시죠. 오늘 구운 건 아니지만 어제 만든 빵도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리 안 좋니? 일 때문이야.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피곤해서요.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정숙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다는 아니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있어. 서연은 대답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서랍을 열어 문제의 카메라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다. 어머니, 이게 뭐 같으세요? 정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에 든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또 뭐야? 기계야. 카메라예요. 아주 작은 숨겨진 카메라. 이걸 우리 집 화분에서 찾았어요. 정숙 여사는 처음 보는 물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명백한 당황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그 반응은 연기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진실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다. 기술기기의 문외한인 시어머니가 이런 정교한 장비를 다루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어머니, 괜히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요. 정숙은 진정한 듯 서연의 손등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민호가 돌아오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 녀석 머리는 좋아서 모든 방법을 알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믿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정숙 여사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카메라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은 것이고 지금까지의 정황상 남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남편 민호. 결국 서연은 결심했다. 오늘 밤
그와 직접 통화해야 했다. 답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치고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랜 침묵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여보, 왜 이 시간에 전화야?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서연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배경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 지우는 괜찮아. 어머님도 무사히 돌아오셨어. 하지만 나는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그녀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찾았어. 화분 속에 묻혀 있었고 네가 출장 가기 전 해나가 선물해준 꽃에 있었어. 그러나 민호의 대답은 차가웠고 냉소적이었다. 카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새벽이야. 그딴 걸로 전화하지 마. 서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 너랑 관계된 게 아니야.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배경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그 다음 들린 목소리. 민호 오빠 언제 와? 기다리고 있잖아. 서연은 전화를 손에 쥔 채로 얼어붙었다. 이어지는 것은 단절된 신호음뿐이었다. 그녀는 발코니에 그대로 선 채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변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그날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정숙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은 밤새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그 어두운 밤을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견뎌냈다. 새벽이 지나고 회색빛으로 물든 아침이 창밖에 펼쳐졌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은 눈, 거칠어진 피부, 메마른 표정. 전날 밤의 충격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고 마음속은 아직도 얼어붙은 채였다. 그러나 일상은 멈추지 않았다. 몸이 부서져도 하루는 시작되었고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 애썼다. 정숙 여사는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죽과 김치가 차려져 있었다. 일어나긴 했네. 그녀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못 먹은 얼굴이야. 이거라도 좀 먹어. 서연은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았다. 무언가 삼킬 때마다 목이 메고 눈물이 치밀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숙 여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이혼이라고? 네. 서연은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저 민호가 바람핀다는 거 알아버렸어요. 어젯밤에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더는 제 남편이 아니에요. 마음도 삶도 책임도 모두 떠나버렸어요. 정숙 여사는 망연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근데 그래도 지우는 어떡하고?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하잖니. 생각 좀 해봐.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짓된 가정을 유지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저는 지우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정숙 여사는 체념한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 너도 힘들겠지. 그래도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때론 참아야 하는 것도 있는 거야. 나도 그랬어. 너희 시아버지도 밖으로 도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난 참았어. 참고 가정을 지켰어. 그게 여자의 도리라 생각했으니까.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며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의지로 살고 싶어요. 상처받으며 참고 사는 게 여자의 도리라면 전 그 도리를 따르지 않을래요. 정숙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겠지. 난 뭐라 할 자격도 없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고 서연은 문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죄송해요.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후 서연은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했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수진의 이름이 떴고 서연은 곧장 전화를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긴장에 차 있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그 번호판 기억나지? 내 꿈에 나왔던 자동차. 내가 알아봤는데 그 차 진짜 있었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정말? 누구 차였는데? 그게 5달 전에 사고가 났어. 다리에서 강으로 추락했고 운전자는 실종됐어. 이름은 민재훈, 30살, 사업가였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내 남편 민호가 일하는 회사에서 간부였어. 회사 이름 글로벌 트레이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기 시작했다. 민호, 그리고 민재훈, 같은 회사, 같은 시기, 사고, 추락. 머릿속에서 점들이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곧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고 누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닐까? 누군가 그를 없애고 싶었던 건 아닐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호,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침 그때 지우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왔다. 눈을 비비며 무심히 말했다. 엄마, 나 계란말이 먹고 싶어. 그 천진한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아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금방 해줄게. 냉장고에서 계란과 우유, 치즈를 꺼내고 프라이팬을 올려 가스를 켰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지우가 무심히 찬장을 열었고 그 속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엄마, 이건 뭐야? 서연은 고개를 돌렸고 지우의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그 카메라였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그녀는 순간적으로 프라이팬을 껐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살짝 움츠러들며 대답했다. 저기 찬장 안에 있었어. 근데 이거 나 사실 봤어.
뭘 봤어? 이거 어떤 할아버지가 준 거야. 우리 아파트에서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 있잖아. 이름은, 아, 맞다. 박동수 할아버지.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이 너한테 이걸 줬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보고 화분에 몰래 심으라고 했어.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대. 이건 비밀 게임이래. 아이는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가져가면 나한테 나무 장난감이랑 사탕 줄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듣자 서연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범해 보였던 노인이 왜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해서 감시장치를 설치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그녀는 곧장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빨리 우리 집으로 와줘.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 잠시 후 수진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지하실로 향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그 노인은 아파트 지하실 구석방에서 지내며 작은 작업실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힘있게 문을 두드렸다. 박동수 씨, 안에 계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비쳐든 얼굴은 이전에 보았던 늙고 구부정한 노인의 얼굴과는 어딘가 달랐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두 눈은 떨리고 있었다. 저, 무슨 일이시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까지 부르실 필요는?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에게 카메라를 건넨 이유가 뭐죠? 왜 우리 집을 몰래 감시하려 했죠? 남자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고 수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당신 그냥 노인이 아니죠. 우리 눈을 속이려는 가면 이제 그만 벗으시죠. 그 순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드러난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가짜 주름, 가짜 수염, 붙인 머리카락과 가짜 혹까지 모두 분장에 불과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민재훈, 차 사고로 실종된 줄 알았던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그 이름. 제 이름은 민재훈입니다. 그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고백에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를 죽이려 했는지 압니다.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수진은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게 누구죠? 민재훈은 서서히 시선을 서연에게 옮기며 말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남편 민호 씨입니다. 그가 날 죽이려 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민재훈이라는 이름, 그 어둡고 깊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차량, 번호판, 바닐라와 사과의 냄새, 그리고 남편 민호.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눈앞에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의심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민재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항상 저를 질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장과 가까웠던 것이 눈에 거슬렸겠죠. 제가 중요한 자금을 맡아 거래처로 이동하던 날, 그는 뒤따라와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강물로 밀어버렸어요. 그는 목을 축이며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강물 아래로 가라앉으며 간신히 뒷문을 열고 빠져나왔고 강 하류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나를 구조해줬어요. 몸은 만신창이었고 기억도 흐릿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떠올랐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엔 증거가 부족했고 경찰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나는 사라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구석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내어 서연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가 수집한 자료가 있어요. 민호의 동선, 통화 기록, 금융거래, 의심스러운 만남들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복수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당신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전혀 이런 일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노트를 펼쳐들고 믿기 힘든 내용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익숙한 이름들, 장소들, 그리고 남편의 서명.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다. 당신이 이걸 지우에게 맡긴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아이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알아요? 민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제 판단이 어리석었어요. 당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제 입장에서 유일하게 연결된 사람이었기에 잘못된 선택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수지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말을 이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이걸 세상에 알릴 것인가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 자료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노트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 당장 끝내야 해요. 이 지옥 같은 거짓을. 그리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네, 저는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누군가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출동했고 민호는 직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그도 민재훈의 생존 사실과 함께 제출된 수많은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가 꾸몄던 일은 치밀하고도 이기적인 범죄였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한편 민재훈은 다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고 회사도 진실을 받아들였다.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민재훈을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부정을 바로잡고 남은 직원들을 다시 신뢰로 하나로 묶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호와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지우는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겪었지만 그녀는 매일 밤 그를 품에 안고 이야기하며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어느 날 민재훈은 조심스레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서연 씨, 어쩌면 너무 빠른 걸 수도 있지만 난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때 그 지하실에서 당신이 나에게 물었죠. 이게 다 진짜냐고. 그 순간 나는 당신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서연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참 후 고개를 돌렸다. 나도 당신에게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커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민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난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병원 일을 계속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증상만을 바라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들의 말에 담긴 마음의 무게, 눈빛에 숨겨진 외로움을 읽고자 노력했다. 자신도 한동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기에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재훈은 회사를 정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지우와 시간을 보내며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아이에게 다가갔고 지우 역시 처음엔 경계하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삼촌, 이거 같이 해요. 어느 날 지우가 블록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 같았고 그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편 수진 역시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회사를 오가며 민재훈을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팀장을 맡고 있던 남자 강지훈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엔 딱딱하고 무뚝뚝해 보이던 그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의외로 섬세하고 유머 있는 면모가 드러났고 수진은 점점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지훈 씨, 점심은 혼자 드세요. 그녀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말을 걸자 지훈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요. 하지만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다. 수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었고 지훈은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커플은 함께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연과 민재훈, 수진과 강지훈. 모든 게 복잡하고 아프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커플을 축복했고 잔디밭 위에는 환한 햇살과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재훈의 손을 잡은 채 입장했고 수진은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부케를 들고 지훈과 함께 걸어 나왔다. 사회자가 말하기 전부터 박수는 터졌고 그날의 공기는 마치 하늘도 축복하는 듯한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진심으로 축하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았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처음엔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서연은 조용히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고마워, 정말로. 민재훈과 강지훈은 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모두 그들의 곁에 이렇게 따뜻하고 강한 여인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결혼식은 밤늦도록 이어졌고 지훈은 오늘의 주인공처럼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품에 안겼다.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함께 노래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지난 아픔을 떠올리지 않았다. 오직 지금의 행복과 앞으로의 희망만이 그곳에 존재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고 일상은 다시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에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처를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삶의 깊이를 느끼게 되었고 모든 사소한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어느 늦여름 저녁 서연은 지우를 재우고 난 후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강하니 스치는 바람이 고요함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커튼 사이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숨겨진 카메라, 거짓된 미소,
어둠 속을 헤매던 날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던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민재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요즘 지우가 자꾸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려 해.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냥 웃었지. 그리고 대답했어. 그래, 우리 지우는 언제나 내 소중한 보물이야.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예전의 분노나 슬픔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이 고맙고도 따뜻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 이제 무서운 꿈 안 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희망. 하지만 결국 다시 올라온 삶. 이제는 현실이 훨씬 아름다워. 민재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제부터는 좋은 기억만 만들자. 진짜 삶을 시작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천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둘에게는 이 침묵조차도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말보다 깊은 신뢰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우의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엄마, 아빠. 졸린 목소리로 부른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왜 깼어? 무서운 꿈 꿨어.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랑 아빠 보고 싶었어. 민재훈은 다가와 그들을 꼭 안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창밖을 보며 기도하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이 영원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되뇌었다. 이제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